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2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종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시 35분 기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조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장까지 상승을 하나 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0.39% 코스피 상승 하락했고요. 4,88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닥 0.83% 그래도 상승은 해냈습니다. 976포인트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숨을 고르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로봇은 또 여전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의 열기 자체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로봇 좀 쉬어가는가 했었는데 오전장부터 다시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마감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 노하우에서는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좀 대칭이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F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000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5,000포인트는 넘지 못했지만 오늘도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장 마감 들어서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기세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어쩌면 천스닥이 5,000피보다 먼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면 오늘 코스피 0.39% 하락하며 4,885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3% 오르며 976선에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지고 또 기관도 매도세였지만 그래도 개인이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면 기관 오늘 6천억 원 넘게 덜었고 외국인은 789억 원 순매수, 개인도 3,546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기관 오늘 2,840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18억 원 적지만 담았습니다. 개인은 2,597억 원 매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에서 5위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은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75%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13% 크게 올랐죠.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EV, 전기차 사업 둔화로 몸집은 줄었지만요. 그래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적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로봇이 배터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텐데요. 삼원계 배터리는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로봇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방산과 조선 대장주들 모두 조정받고 있죠.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조선주는 LNG 운반선을 비롯한 수주 확대와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른 호재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점 체크하시죠. 그리고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0.1% 하락하며 95,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특징 섹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알테오젠이 홀로 3.02% 하락하며 48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힘을 받아갑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3%대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세대 항암제 후보가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상 1삭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1시에 상승으로 전환하며 힘을 많이 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이오주들 6위에서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들에서 HLB 빨간불 켰고 펩트론도 1.65%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천당제약, 코오롱티슈진, 니가켄바이오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의약품 관세 결정이 임박한 점 체크하시죠. 반도체 관세도 우려보다 낮게 결정됐기 때문에 의약품 관세도 고율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다만 K바이오가 강한 쪽인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 의약품 관세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특징 섹터 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 원전주 함께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또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유럽의 탈원전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고요. 여기에 더불어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해서 원전을 개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호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밝히자 국내 원전주들이 이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가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늘 16.16% 오르며 65,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 5개를 하나로 묶는 논의가 이제 가시화되면서입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AI로 인해 전력망 수요가 늘면서 호재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섹터 로봇주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강세로 로봇 모멘텀이 조금 소강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오른 로봇 섹터입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등 다양한 로봇주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 올랐고요. 러셀 CP 시스템 등 소형주도 힘을 많이 냈습니다. 자세한 주가 보시면 CP 시스템 29.87% 오르며 상한가 찍었고 현대 모백스도 오늘 11.44% 올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환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1,47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4원 40전 오른 1,478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전에 코스피가 좀 주춤하길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멈추나 싶었는데 네. 그래도 4,935선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좀 하락 마감했다라는 네.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보면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2시 35분 기점으로 좀 하락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같이 조금 흐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천스닥이 먼저 가냐, 5,000피 먼저 가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장이 막판에 힘이 빠져갖고 조금 여러모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이랑 다르게 반등하나 싶었는데 결국에 좀 숨을 골랐는데 자, 우선 김지훈 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코스피가 숨 고르기 없이 계속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5,000선을 앞두고 적당한 숨 고르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미처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숨고르기가 나온 게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기회를 주는 네, 장이었다. 연초 이후에 벌써 뭐 밸류업 지수는 거의 18%까지 상승했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서 미처 못 사신 분들을 기다리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000선을 돌파하고 나서도 지금처럼의 이런 굉장히 연초에 너무 강하잖아요. 네. 이 흐름, 속도의 기울기 자체는 변함없이 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속도의 기울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주요 산업의 대표 기업들 실적이 워낙 탄탄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실적에 굉장히 자신 있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여전히 저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정경민 팀장님 오늘 근데 또 코스닥에서 장 후반에는 조금 달랐습니다만 바이오주들 강세였었고 코스피에서 보험 통신주들 강세였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시선이 대형주 추격 매수 대신에 좀 낙폭과대 이쪽으로도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뭐 지금 오늘 거래대금 보니까 지금 42조가 정규장에서 돌았더라고요. 와, 그러면 많이 돌았네요. 예, 장전 시장, 그다음에 장후 시장까지 합치면 오늘도 뭐 50조 넘는 그런 막대한 이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반도체나 오늘 뭐 자동차 주도주가 약간 쉬는 와중에도 시장을 이렇게 함께 대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로 갈 수 있을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고 있고요. 뭐 두 앵커께서도 이제 뭐 늘 상승만 하다가 오늘 잠깐 쉬는 거에 이제 계속된 호의에 계속 오르는 게 권리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루 예. 정도 쉬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이거 금 올라가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환율도 지금 77원이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 정도 선방한 거는 그쵸. 우리 시장의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전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도 뭐 시장에서는 주가에 다 이런 발현하지 못한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5,000포인트 딱 도달하면 나는 모든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쵸. 5,000포인트에 너무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시장의 연속적인 상승세에 조금 더 감안을 하시는 이제 그런 좀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속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000포인트가 사실 다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정경민 팀장님 보셨을 때는 5,000포인트가 됐을 때, 나 이만하고 털고 나가야겠다라는 심리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올라가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좀 많습니다. 개인들이 특히나 그런 포지션이 좀 많을까 봐 걱정은 되는데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객장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예금을 통째로 툭 들고 와서 그냥 현대차 다 사줘, 삼성전자 다 사줘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어르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특별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ETF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맞아요. 저희 같은 브로커들도 ETF 안에서 종목을 찾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 5,000포인트랑 5,500포인트 또 우리가 다음 주엔 또 실적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 자각 타임 이렇게 속어로 말씀드리면 현타가 한번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가 조금 슬로우해지는 속도가 좀 죽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낚여버렸던 코스닥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모호하고 애매하지만 약간 좀 희망적인 그런 공기도 이 증권사에서는 네. 이제 좀 돌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흐름의 우상향은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들어가 볼 텐데 준비한 섹터 원전입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글로벌 탈원전 국가들이 유턴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원전 트리거가 국내 정부의 고집이 조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좀 짓는데 오래 걸리고 태양광이 빠르지 않냐라는 기존의 정부의 이 고집이 많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최근 정부도 이제 AI로 인한 이 전기 부족에 대한 걸 이제 문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발전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지훈 본부장님. 오늘 이제 탈원전에서 전 국가들이 유턴 기조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 우리나라는 사실 고유의 문제였잖아요. 이게 네. 이제 좀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원전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되게 유용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올해 화두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에너지 부족 문제, 특히 발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발전원이 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원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원전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탈원전 유턴 기조들 자체가 좀 펀드 운영 측면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도 원전 관련 기업들, 네,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전 설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 가서 이렇게 조금 수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형 원자로가 다시 지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비중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만 4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정경민 팀장님 원전 섹터 보면서 오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직관적으로 드는 내용은 이제 두산엘러빌리티가 왜 저렇게 가만히 있고 그렇죠. 한전과 아이들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죠. 한전 그룹주. 한전에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게 직관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시장 반응이 좀 밋밋하고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16% 굉장히 낯설거든요. 맞아요.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전력이 2자릿수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행 그리고 기존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었던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들의 대표격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이렇게 쉬어가고 한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는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정부 주도로 원전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먼저 이제 주가에 조금 작용이 되면서 선호도가 이제 한전 기술 네. 뭐 이런 종목들로 먼저 좀 올라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제 어떤 대외적인 그런 선호도에 의해서 좀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주가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점도 동시에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붙여줘야 이제 주가도 더 부양할 수 있고 지금 신고가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장중에 봤던 조금 쎄했던 뉴스는 정부에서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버릴 때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일단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유턴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조안에서는 조금 뭔가 에러가 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되더라고요. 기존 방식의 밸류에이션과 약간 이제 차별을 두겠다라는 뜻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원전을 가지고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투하되는 그런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효용성으로 전기를 생산하느냐 이런 것만 좀 봤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뭐 원전도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사용 연수가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을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과연 원전으로 가는 그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비율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본다는 측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원전의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기 위한 정부의 어떤 좀 방안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구멍을 열어놓는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번 출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뭐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자체가 어떤 국가의 어떤 이제 전략 자산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원전도 태양광도 조금 더 본다면 수소까지도 생산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이런 에너지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는 모두 다 동원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네. 수주 포인트 측면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방산주들 볼 때는 이게 중동이랑 연결되는지 지역을 좀 구분해서 봤잖아요. 네. 원전도 혹시 시장을 구분해서 좀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커지는지 유럽 시장이 커지는지에 따라서 좀 종목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대형 원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SMR을 비롯해서 자체적인 어떤 설계 능력이나 뭐 비용 조달에 있어서 좀 문제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좀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로 갈 가능성이 높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제3세계 이제 뭐 동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SMR 쪽으로 좀 물론 이제 뭐 대형 원전도 좀 뭐 병행하는 이제 그런 측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원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서 어떤 거를 수주하느냐가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어떤 거든 수주가 나와야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지표 종목이 네.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제 뭐 원전하면 ETF를 찾는 분들도 요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포진을 시켜 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뭐 대형 원전 쪽으로 좀 많이 포진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미래 가치 보고 SMR 관련주 쪽으로 좀 포진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SMR은 이제 2030년부터 도입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주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SMR 누가 계약했다 그러면은 막 올랐다가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에 이럴 때는 소외될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 뭐 태양광이나 뭐 ESS, 수소 연료 전지, 네. 그리고 원전 대형 계약 이런 거는 계속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다변화돼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 보였지만 이제 차트 보시면 사실 그 앞단에 먼저 올랐어요. 신고가잖아요, 네, 거의. 먼저 올랐고 사실 가스터빈을 미국에서 수주하면서 그걸로 이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관련 기업이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쉰 거지 이제 가면 같이 간다. 이제 오늘은 약간 시장의 컨셉이 좀 키 맞추기 컨셉? 네, 그런 셈이었던 것 같아요. 숨 고르면서 이제 골고루 좀 소외됐던 네. 주식들 한 번씩 오르는. 네, 그러나 만약에 상승하면서 다시 주도주가 갈 때는 네, 다시 주도 업종 그렇죠. 위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원전 내에 키 맞추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신고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소형주들이 많이 좀 따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 중에 오늘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정경미 팀장님, 저 오늘 네. 우리기술이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한 몇 년 동안 5,000원에서 5,500원 박스권을 어떤 호재가 있어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상한가 기록하더니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아 여기도 조금 이제 중소형주들도 다른 변화가 좀 나타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을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이제 뭐 포기한다는 식으로 좀 가다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초기에 이제 원전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제히 뭐 10배 나는 종목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뭐 이거를 뭐 제가 뭐 무지성의 매수다 이렇게 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어떤 뭐 재료나 그리고 이거를 자극할 만한 이제 그런 좀 선호도를 올릴 만한 그런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좀 우리나라 이제 정부 주도로 다시 한번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공매도가 일부 뭐 청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많이 올라갔던 원전 종목들 대비하여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도 네. 어느 정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가 또 쉬는 바람에 뭐 이게 좀 단기적인 단기적인 수급 선호가 있는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실적 시즌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약간의 또 중소형 이런 틈새 종목군으로 좀 순환매가 이제 한번 쭉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 원전주들 좀 우선순위 한 번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전 뭐 오늘 워낙에 너무 또 좋았고 하긴 한데 최근에는 건설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잖아요. 지금 원전 안에서 우선순위 어떤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전이야말로 ETF가 굉장히 효용성 높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품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원전을 뭐 어디까지를 원전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틀면은 이게 뭐 조선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조금만 틀으면 전력기기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 부분이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좀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다. 그런 면에 있을 때 원전 관련된 이제 그런 ETF를 하나 정도로 원전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좀 측면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는 ETF보다는 뭐 종목을 하나 찍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시장이 모두 가리키고 있는 종목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표 종목으로 놓고 그냥 다 모든 걸 좀 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ETF로 좀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좀 효용성이 높은 그런 대응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삼성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덱스 신재생, 코덱스 수소전력 ESS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 두 번째 섹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쉬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쉬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올라갔습니다. 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로봇주는 지금 현대차가 이끌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가 장중에 초반에 4%대까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양전하면서 로봇주들도 줄줄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경민 팀장이 같았으면 오늘 오전에 로봇주는 기회였을 거다라고 이제 와보니 좀 생각이 드시나요? 좀 쉬는 김에 좀 더 좀 화끈하게 훅으로 쉬었으면 쳐도 좋았을 텐데.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좀 윗꼬리를 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현대차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로봇의 어떤 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이게 로봇이야?
거의 로봇의 사돈의 8촌 비슷한 종목들까지 이제 한번 도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오면은 저희 같은 브로커들은 이거 약간 끝물의 냄새가 살짝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직관을 좀 가져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가 양전환을 하고 오늘 지금 뭐 마이너스 1,000원이면 거의 보합권이잖아요. 이렇게 예. 본다면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종목들 실적 시즌이 와서 아니 매출이 뭐 100억도 안 나오고 뭐 영업 손실이 나고 이런 좀 현실 자각 타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수급상에 의한 어떤 로봇의 선호도의 어떤 유지는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지표 종목이 죽지 않으면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성을 갖는다는 어떤 시장 매매의 어떤 좀 이런 흐름도 같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현대차는 여전히 자동차 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네. 지금의 주가 상승세는 사실 자동차라는 본업보다는 로봇이 시총 3위까지 밀어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실적 이 부분을 챙겨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 현대차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현대차가 훨씬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더듬거리게 되는데 예. 현대차는 지금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기 PBR,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규모도 안 되는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25조 정도 되는 자기 자본도 안 되는 보통 한 70조 이 정도에서 거래가 많이 좀 됐었는데 이제 뭐 100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적어도 자기의 몸집만한 자기의 몸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자본 정도의 시가총액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어떤 프리미엄 구간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로봇이 갖다 붙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물론 매출이나 어떤 펀더멘탈적인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로봇의 실적을 갖다 붙이면서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실적으로 그쵸. 자기 자본 정도에 맞추는 그런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ETF 측면에서 사실 코덱스 로보덱티브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 포함 종목만 봐도 요새 핫한 종목 다 있습니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오토웨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대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ETF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추가 상승이요. 예. 이 흐름이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월 29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는 이런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좀 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로봇 이라기보다는 이제 피지컬 AI를 제대로 올라탔다. 이제 그 깐부 회동부터 이게 이어진 건데 사실 그 소프트웨어 협력을 엔비디아랑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에서.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 미래에 대한 굉장한 큰 고민을 해결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갤럭시가 이제 그 옴니아 운영 체제를 쓰다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랑 손을 잡으면서 네. 갤럭시 3 때부터 이제 거의 글로벌리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손잡은 부분이 저는 이제 미래의 자율주행 차에 대한 그 의구심까지 해결을 했다고 봐서 이제 기업의 영속성이 좀 해결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ETF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로봇 ETF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또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던 그쵸. 부품 회사들이 맞아요. 로봇 부품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실적도 나오는데 아직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그래서 자동차 ETF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자동차 ETF가 진짜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그러니까요. 로봇 네. ETF로 변신을 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로봇을 이끌어가는 게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 좀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두 분께 같은 공동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건 전 이런 건 있어요. 현대차 밸류를 로봇으로 얼마를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어제부터 좀 들더라고요. 이게 PER로 봤을 때 당연히 뭐 테슬라랑 비교해봐야겠죠. 피어 그룹이니까. 테슬라가 제가 알기로 PER이 한 270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지금 10배 좀 넘는 상태이잖아요. 현저한 저평가인데 정경민 팀장님은 조금 후하게 추더라도 얼마 정도까지는 밸류를 좀 줄만 합니까? 글쎄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에 대한 이제 그런 수치가 녹아나서 이제 밸류를 형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떤 연결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뭐 그래도 연간 뭐 10
수조가 좀 쌓이는 그쵸.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봇 그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이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를 작동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그냥 127조, 130조 요 정도의 시가총액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2028년도에 3만 대 이제 공장 투입하는 이제 그거에 빗대서 조금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면 그때 좀 다시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전 자기 자본을 맞추는 정도의 목표가를 산정을 해놓고 그 지점까지는 현대차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혹자들은 이제 뭐 2050년까지 이제 로봇의 성장성이 몇 프로에 거기에 뭐 현대차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켓 쉐어가 네. 얼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쭉 때려가지고 뭐 300조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좀 먼 무리예요? 얘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그 자기 자본 정도만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의 프리미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도 저는 뭐 아직 오를 일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맞춘다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까도 언급드렸죠. PBR 1배. 네, PBR PBR 1배 요? 1배수니까 아, 네. 127조 정도 되는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조금 저도 후하게 쳐줄 수 없나요? 네, 주주환원에서도 근데 사실 현대차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아, 맞아요. 네, 밸류업 지수에도 들어가고 자산 그런 주입도 하고. 네, 그런 인베스터 데이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배당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분기 배당 또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아, 이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니까 괜히 한번 또 리스크 같은 건 없나 이것 좀 궁금하긴 리스크. 하거든요. 그럼 아. 로봇주도 원체 다 많이 오르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러면 로봇은 혹시 추후 리스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 소멸하고 나면 이제 쏟아져 나오는 매물 이런 정도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로봇은 근데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주식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르르 오른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ETF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모레가 현대차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지금 로봇 밸류 받고 있는 시점에 자동차 얼마나 팔아서 돈 벌었는지 성적표가 나오는 이 괴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이 관전 포인트를 좀 어디로 두고 보세요? 일단 뭐 하기로 했던 거를 잘 했느냐 이게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 충분한 이제 성적을 냈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12월에 냈었던 북미 성적 재결은 183만 대가 역대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 30몇만 대,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그럼 굉장히 그 EV 쪽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하기로 했던 거를 얼만큼 미스 없이 잘 맞춰내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주느냐가 좀 중요한데. 요걸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섞어주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율주행도 이번에 로봇은 어쨌든 화제성을 CES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이제 좀 근시일 내에 뭐 이렇게 현시감을 줄 수 있을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자율주행 쪽이 로봇이 조금 이제 근데 또 자율주행과 로봇이 이제 거의 점 하나 바꾸면 이렇게 맞아요.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제가 현대차가 PBR 1배 수준까지는 큰 뭐 이렇게 거침없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유동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쨌든 조금 PBR 1배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PBR 1배까지는 열어보고요. 일단 현대차 내일 모레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자동차 잘 판매하고 있는지 성적표가 잘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컨콜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타임라인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또 핫했던 섹터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주항공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X 기대감이라 말하기 좀 뭐할 정도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미국이 2월에 달궤도 유인 비행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누리호도 함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이 배에 스타링크 도입 확대한다 이런 소식도 같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는데 야 여기는 사실
로봇보다 더 먼저 올라가서 이 테마성이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을 때 로봇은 내 AI랑 엮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소 친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올라가는지 뭔가 알 건 같은데 야, 우주항공은 저 사실 한 달 전에 이러다 말겠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도 스페이스X가 이제 펠콘을 60회 발사를 했잖아요, 네. 벌써.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또 스타링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해운에서 맞아요. 개통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방산이나 이제 전쟁의 양상을 봐도 이 위성 통신이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위성 통신을 잘 하는 관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방산이랑도 좀 엮여서 같이 그러니까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린랜드까지 이렇게 트럼프가 건드리면서 꺾이지 않네요. 맞아요. 로봇하고는 다르게 뭔가 조금 더 패권, 야요 이런 것들이 묻어서 우주방산이 더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방산하면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매주 할 때마다 정경미 팀장이 나올 때마다 방산 이야기를 일부러 막 준비하는 건 아닌데 왜 화요일마다 방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에 평소보다는,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네, 화요일은 사실 이제 오늘 좀 그렇게 방산이 평소보다는 덜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코스피 5천 가는 것도 근시일 내에 갈 것 같다 예전부터 얘기해 주셨고 방산 내에 우주항공 묻어 있는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정경민 팀장님이 저희 시간에서 항상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으로 봤을 때는 방산 묶여 있는 쪽을 좀 대장주로 보십니까? 그거 외에는 뭐 현실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요. 이제 위성의 부품 그리고 이제 소형 위성 정도 뭐 35, 50억 정도 하는 소형 위성체 뭐 이 정도에 이제 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항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뭐 가능한 이제 그런 기술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이 정부 주도의 사업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사업체들도 다 이제 이런 대형사들 위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우주항공과 방산 이렇게 얘도 이제 점 하나 찍으면 이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이것도 그냥 ETF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우주항공의 ETF나 방산의 ETF 보면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있고요. 한국항공우주 무조건 들어있고요. LIG 넥선 들어있고요. 거의 한화 시스템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 비중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 이제 같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저는 이것도 원전과 함께 ETF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효용성 높은 그런 대응 방안 중에 하나다라 좀 생각이 들고 오늘 강세가 나왔던 거는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컨택 움직이고 이런 있다는 쪽에서. 종목. 그 종목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좀 뭐 이 우주 상업 실장 미국의 우주 상업 실장과의 어떤 좀 미팅 소식이 들리면서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적인 위성 뭐 이것도 약간 뭐 원전의 이제 소형 기자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와 좀 비슷한 궤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 이렇게 큰 사업이고 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저는 뭐 근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치 맞아요. 않기 때문에 아까 원전하고 비슷한 이제 의견으로 이 종목들이야말로 좀 근본 있고 큰 대형주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으로 담을지 모르신다면 저는 뭐 ETF가 굉장히 또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본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코어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뭐 방산 빅4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항공우주가 묶이는 그 알짜인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본부장님 보셨을 때 잘 올라가잖아요. 이쪽 섹터가. 네. 진짜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이 테마 가려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와, 이 상승 포인트와 얼마나 더 해석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근데 조금 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자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실적이 그렇게 확실하게 바로바로 나오진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올해 또 유인 탐사선이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래서 이슈는 많기 때문에 이제 1월은 특히 그런 주식들이 좀 더 센 달이거든요. 로봇이라든지 네. 우주항공 뭔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작년 1월 기억해 보시면 양자가 또 주도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갈 텐데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은 저는 실적 주도주가 네. 다시 좀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1월 29일 맞아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또 전력기기들 실적이 나오는 1월 말 2월에는
그쪽에 또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주도 업종이 가다가 잠깐 쉴 때 이렇게 테마 업종들이 키 맞추기 하고 그러면서 증시 전반에 네. 좀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실체는 아직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흐름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워낙 이렇게 올라갔던 섹터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았죠. 근데 고점 신호가 하나씩은 나와요. 어떤 섹터 테마 붙여서 뭐뭐 아저씨 나오면 그때가 대체로 이제 고점이 될 때가 좀 많이 맞습니다. 있기는 네. 하거든요. 정경민 팀장님 이쪽 잘 아시잖아요. 네. 우주 아저씨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밀리터리 덕후로서 이게 사람의 인명이 또 이렇게 달린 그 국제 분쟁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불리고 싶지는 않고요. 방사는 올해 어떻게 보면 상승률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잘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저는 작년 말에 나왔었던 트럼프의 2,000조국 맞아요.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마음껏 드세요. 저는 짜장면 먹을게요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맞춰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맹국들 지금 뭐 EU를 저렇게 그린란드로 들쑤시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방위비 증산을 해라라는 그런 것들의 또 어떤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계속해서 국방비를 좀 증강시켜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드디어 이제 미군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일부 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포탄 말고? 포탄 말고도요. 그러니까 뭐 K9 자주포부터 해서 그리고 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또 이제 고등 항공기 그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비궁이라는 무기도 좀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방사는 뭐 실적에 큰 미스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좋게 더 우월한 이제 그런 흐름으로 네.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방산도 올해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주 연속으로 방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딱 화요일에 마침. 네, 맞습니다. 또 너무 저는 정경민 팀장님이 이쪽에서 너무 해박하시니까 직접 콘텐츠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왔죠. 공급망, 미국에서의 2차 전지 공급망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완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FP보다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NCM, 삼원계 쪽으로 가는 게 로봇에는 더 잘 맞는다. 이런 컨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로봇에도 묶였습니다. 이제 장 초반만 강했던 걸까요? 일단 본부장님, 2차 전지가 사실 ESS 처음에 AI다 엮여가지고 네. 그때 꽤 상승했었거든요. 네. 2차 전지가 로봇에도 엮이면 얼마나 좀 유리하게 좀 밸류를 받을까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우선은 지금 제일 좋은 건 ESS다. ESS가 우선 제일 좋고, 예. 네, 그 다음에 로봇까지도 열릴 수 있고, 특히 이제 로봇은 또 충전했다가 4시간 충전하고 4시간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용 시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사양이 들어갈 네. 가능성이 높고, 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주목받더라고요, 생각합니다. 엄청 네.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제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 위험하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같은 한국 같은 고사양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한 배터리 체인.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에도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전기차 좀 그 부진한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봇 배터리 시장 자체가 전기차 캐즘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의 그 동등한 시장이 되는 건가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분기까지는 이제 전기차 부진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ESS가 우선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지을 때 지금 전력이 부족한데 막 저 멀리서 막 발전소 지어서 전선으로 땡겨오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을 하고 신재생을 지으면 ESS가 같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S가 우선 데이터 센터 향으로 먼저 나가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게 이제 1분기 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이 확인되고 장기적으로는 로봇까지 하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기차에 들어가던 배터리 수량이라든지 로봇이 지금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량이 좀 아직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여기 수익이 규모가 얼마나 다릅니다. 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2차 전지 최근 올랐던 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말고 유망하고 좋은 섹터가 많거든요. 굳이 2차 전지를 가야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가 첫
출연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광과 2차 전지가 올해의 다크호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슬쩍 나요. 기억납니다. 네네네. 일단 저는 뭐 셀보다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이 조금 더 네. 선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그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실생활로 뭐 7시 저녁에 맞춰놓은 시간에 징하고 좀 돌아다니고 자기가 이제 뭐 다시 좀 충전을 하고 뭐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배터리가 전기차를 단시간에 그렇게 추월할 정도의 그런 수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일단 조금 먼 미래인 것 같고 그 배터리를 다 사용할 정도면은 집이 굉장히 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중노동을 로봇한테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집안에서 이제 로봇을 들이기에는 뭐 그런 이제 로봇의 모델이 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저는 셀 업체들보다는 좀 소재 쪽이 조금 나아 보이는데 그래도 셀을 하나 골라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ESS 쪽도 그렇고 전고체도 그렇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SDI 정도가 저는 셀 업체의 맞아요. 어떤 좀 지표 종목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이 잠재 규모가 이 EV 쪽에 30%가 채 안 됩니다. 향후 10년을 보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이게 LFP고 3원계고 전고체고 뭐 이렇게 좀 세분화된 사양을 이 뭐 메가팩토리를 지어낸 셀 업체들이 감가상각까지 다 이겨내고 그거를 대처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뭐 요거 만들어줘 여기에 필요한 요것만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소재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그렇죠. 에코프로 계열 같은 그런 소재 쪽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익률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중국 업체들의 제안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어제 좀 미국에 저도 기사를 뭐 머리 기사만 좀 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좀 현실화되고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보면은 뭐 가슴이 뛰어요. 이게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기색이 너무 좀 저평가다. 아니 불편하죠.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많이 벌- 시가총액이 너무 너무 높다. 커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 받을 때 조금 더 조정이 좀 길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설레발로 우리가 이걸 너무 일찍 당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요? 좀 불편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주식 시장은 이제 뭐 2, 3년 후의 일을 미리 당겨와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ESS 이런 좀 모빌리티 기기들로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보면 2차 전지 쪽이 조금 다크호스로 올해는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좀 다크호스로 봐도 된다. 근데 저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게 삼성 SDI가 오늘 좀 괜찮았잖아요.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의 강점이 있는데 혹시 로봇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더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뭐 휴머노이드 아까 저 아틀라스 3만 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뭐 아크 원자로 이렇게 하나 놔두고 이렇게 좀 메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각 관절마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려면 이게 일괄 생산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회사에 맞는 이제 그런 주문형 생산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 화재 나면 안 되고 공장에 화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3원계 혹은 전고체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우리나라 셀 업체 중에서 그나마 전고체 물론 이것도 프로토타입 좀 넘어가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뭐 한 30만 톤 정도 이 정도 좀 생산할 수 있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지표 종목이 아닐까. 다른 감가상각을 많이 털어내면서 가야 되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SDI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들어가는 배터리 여기 좀 디테일한 설명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아주 인사이트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쉬는 사이 관세 전쟁 가능성은 더 거세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고 유럽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선물 시장 보면 다우 0.90% 내렸고 나스닥 선물 1.1% 넘게, S&P 500 선물 0.99% 하락했습니다. 또 조금 전 2시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프랑스 와인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간 4시 기준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폭 더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약세 보였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1.33% 하락했고 프랑스 카크 1.78% 하락, 영국 푸시 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폭 작았습니다. 다만 그린란드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국 이 덴마크의 대표 지수는 2.73%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유럽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수출 관련 종목들이 크게 빠졌는데요. 네덜란드의 ASML 4%대 하락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도 일제히 약세 보였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2% 넘게 내렸고 특히 BMW의 주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BMW의 주요 모델들이 유럽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여서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유럽 자동차 지수는 하루 만에 2.2%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도 5% 넘게 빠졌습니다. 북미 시장은 아디다스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유럽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인데요.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디다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2단계나 내리면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관세를 100% 시행할 거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고요.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국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프랑스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조치는 EU나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제3국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2023년 도입된 뒤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930억 유로 규모의 이 수입품에 대해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6년 만에 다보스 무대에 오르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1일 밤 10시 30분 내일이죠. 이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와 관세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맥에 균열이 생기면서 시장의 시선은 안전자산으로 쏠렸습니다. 금값은 2%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은값도 장중 6%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 강세 흐름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ADP 고용 변화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노동시장 상황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팔란티어 CEO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실적 발표로는 3M과 넷플릭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오늘 밤 개장하게 됩니다. 이번 주 인텔의 실적 발표도 있고 이 결과가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알약으로 판매 전쟁을 벌인다.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국내 증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권희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네. 꾹꾹 참았거든요. 뒤로 밀어놨었죠. 네, 반도체 얘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하락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쉴 자리에서 좀 쉬어야 된다. 잘 쉬었죠? 잘 쉬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락이다. 근데 이제 뭐 빠지고 나면 이제 여러 이유들을 갖다 붙일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요. 근데 예상되는 거는 뭐 미국 관세, 위협, 뭐 거기에 이제 또 뭐 유럽과 러시아, 뭐 유럽과 미국과의 갈등,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네. 다 갖다 붙인 예상되는 이유인가요? 시나리오는. 기관들도 그래서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잔뜩 써놓겠죠. 네. 예, 믿지 마십시오 그냥. 예. 그럼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연기금은 지금 지수가 올라와서 주식을 좀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외국인의 매도까지 붙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 거죠. 네. 개인들이 받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물량 자체가. 예, 거기에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 뭐 100%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이크론이 뉴욕주에다 공장을 축구장 한 800개 규모로 져요. 폐 한 4개짜리를. 네. 예, 그 기공식 가서 한 말이에요. 러트닉 착공식 가서. 상무장관. 네. 네. 착공식 가가지고 러트닉스 상무장관이 뭐 했죠. 거기에 지금 지원,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들을 엄청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덕담해 준 거죠. 니네 경쟁자 내가 어떻게 무찔러 줄게. 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지금 거기다 공장 지으면서 굉장히 속이 아파요. 거기서 지어봐야 그러니까 원가가 한 30%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팔아도. 그러면 경쟁자인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가격을 높여주면 니들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일선상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된다. 러티닉이 반도체를 1도 몰라서 그래요. 예. 뭐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려도 그러니까 비교가 되긴 어렵죠. 예, 100% 부과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웃고 있습니다. 해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니네가 손해 보지 우리가 손해 네, 보냐. 그렇죠. 그렇죠. 그 관세는 전량 다 그냥 그쪽에서 무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관세로 이야기 나오는 거는 반도체 업황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앞서 유럽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요 두 개가 뭐 이제 콤비네이션이 돼서 하락이 나왔다 하면 오늘 하락분보다 사실 더 빠졌어야 될 거예요. 한 2, 3%는 더 빠지는 수치가 나와야 이런 이유가 납득이 좀 되는 그런 시황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반도체는 투톱은 담아가자 전략이 맞겠죠?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너무 겁먹지 말자. 겁먹지 말자. 예.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12일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해졌죠. 네. 근데 오늘 0.39% 정도 조정받는 거는 아주 건전한 조정이죠. 예. 그리고 장중에 많이 흔들다가 또 플러스까지 전환했다가 다시 빠진 거잖아요. 예.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없는 분들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다 설마? 예. 오. 사셔야죠 다시. 모아가야 된다 조금씩. 지금 기회를 줬다. 네, 빠질 때마다 모으셔야 된다. 아직도 여러 건 더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 자체에서는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냥 HBM 이쪽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임원들도 그렇고 하이닉스 임원들도 그렇고 예측을 못해요. 지금 27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 27년도요? 예. 내년 가이던스? 예. 계속해서 상향되고 26년도 있어서 몰라요 지금. 예. 분기마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스팟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상, 스팟 가격이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정체가 아니라 뭐 상승하다가 약간 뭐 조정받는 건 상관없는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방향 자체가 바뀌는. 네, 그런 방향이 바뀐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의 물량이 뭐 갑자기 이제 증설하면 증설해서 빠지는 거야? 이렇게 또 기사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네. 예.
기자분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마이크론이 지금 엄청 증설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해도 하이닉스보다 생산량이 적어요. 그러면 아무리 뭐 증설 이슈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국내 반도체나 이런 데는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냥 넘겨도 되는 이슈인 건가요? HBM은 약간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HBM은 영향이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증설하는 게 디램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 애초에 HBM 올인한다라는 얘기도 HBM 작년부터 만드는 했었잖아요. 겁니다. 지금 히로시마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HBM입니다. HBM에 올인하고 있는 거고 HBM 생산량이 하이닉스와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퀄리티는 마이크론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론이 지금은 더 HBM4에선 더 앞서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요? 네, 국내 언론만 보시니까 다들 하이닉스에서 내놓은 기사만 보잖아요, 그죠? 지금 위기입니다, 살짝은 HBM4는. 근데 삼성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HBM4에서 삼성이 아마 치고 나갈 걸로 보이고 네. 하이닉스도 여전히 잘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제가 HBM 강조했던 이유는 디램 가격은 안 떨어진다. 당분간 공급 부족은 이어진다. 일반 디램은 지금 LPDDR5라든지 이런 쪽은 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엄청 가봐 땡겨 쓰고 있고. 근데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다 사주는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10% 사갑니다. 10%. 직접 구매는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관세니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마이크론도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기회 줬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아직 되는 건가요?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적어도 3월까지는 추세는 좋을 것 같다. 근데 3월에 한번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봐야 되고 그때 2분기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를 좀 확인해 가면서 지금 체크해야 될 단계지 8단계는 아니다. 이게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보유 비중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많이 팔긴 했어도 삼성전자 꽤 들고 있는 편이고요. 하이닉스는 진짜 단기간에 좀 많이 외국인이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 주신 데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쫓아오니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가 되게 좋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마 조금 이 잡음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은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마이크론 쪽 얘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얘기만 하죠. 그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주 실적 발표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실적 발표 때 자기가 자기 욕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업황의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예전에는 두 개를 같이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3파전으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대한 우려도 같이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유리기판 측면에 있어서 중국의 이야기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위협이 실제로 좀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무역 체계였으면 위협이 될 텐데 지금 위협이 안 됩니다. 괜찮은 네. 상황인가요? 네, 유리기판을 만들면 뭐합니까? 못 파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잘 못 가잖아요. 유리기판 기업들. 유리기판은 그리고 네. 지금 이게 꿈의 전지 전고체 배터리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나오지 않은 네. 유니콘 같은. 보통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네. 붙이잖아요. 근데 기대감 유리기판은 너무 빨리 아니에요? 붙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좀 지쳐 있는 상황이고 유리기판주들이 움직임이 좀 둔해졌죠. 이게 자꾸 이제 그 늑대와 소년, 뭐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랑 좀 비슷한 거예요. 곧 양산 이랬는데 안 했죠. 올해도 양산 아직 계획 없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됐든 브로드컴이 됐든 어디선가 유리기판을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쓴다는 얘기 없죠. 루빈을 발표하고 했는데도 쓴다는 얘기 없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TSMC도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만큼 아직은 요원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닥에서 이제 반도체 그 HBM 관련된 또 새로운 규격을 만드는데 이런 방식을 쓰면 굳이 유리기판을 안 해도 돼라는 방식들이 좀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리기판으로 굉장히 기대감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할 때는 정말 실제로 사용처 진짜 고객 나타났다 하는 이슈 고객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괜찮은 건가요? 그 전까지는 유리기판주는 그냥 뭐 보고만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련주들 너무 서둘러 투자하셔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거를 유리기판을 썼을 때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단점이 해소가 안 되면 이걸 쓸 수가 없죠. 예. 그 단점이라고 하시는 게 충격에 취약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격에 취약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멍을 뚫을 때 작은 크랙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TGV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TSV 말고 TGV라고 이제 TGV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유리에다가 그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 유리의 구리를 도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리기판까지도 받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유리기판이 뭐 밸류 받아왔던 거는 기대감이었지만 이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건희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확실히 얘네 지금 반도체 쉴 때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다가 장막판에 알테오젠의 이 라이선스 체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GSK 자회사 트사로인가요? 여기에 이제 도스탈리맙 개발을 위한 품목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세론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이번 주에 1조 원짜리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위한 준비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오. 네. 그러면 진짜 세론이었네요. 아니면 이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죠. 지난주에 1조 원짜리 예고를 했었잖아요. 알테오젠. 조단위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럼 계약 금액이 4,200억이라서 지금 실망하시는 거잖아요. 계약 금액이 그래서- 3,905억 원. 최대 계약금. 4,200억 규모거든요. 이게 네. 마일스톤이랑 계약금 다 포함해서 뭐야 이거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얘기를 왜 했던 건지. 그러니까 그 조단위를 도대체 뭘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약금 총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내용을 제대로 안 뜯어보시고 지금 다들 세론하시는데 그럼 오늘 이게 세로날 이슈는 아니었던 건가요? 정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왔던 계약이라고. 알테오젠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그 말 듣고 사신 분들 있죠. 지난주에 네, 전태현 사장님이 대표가 갑자기 맞아요. 우리 다음 주에 뭐 조단위 계약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야지. 그런 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단위 계약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추후 나와야 되는 뭐 받아야 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제약 여기 있는 약을 다 그러니까 임상이랑 제조도 다 알테오젠 같이 합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 들어올 돈들을 다 계산하고 합치게 되면 그랬을 수도 있죠. 정말 조단위가 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계약이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 네. 최근에 알테오젠이 50만 원, 56만 원까지 갔다 빠진 이유는 할로자임의 특허 이슈 때문에 그랬죠. 맞아요. 독일에다 딴지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뽀찌리라도 뜯어보려고 네. 판매 중지를 걸었는데 그게 그런 와중에도 GSK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할로자임 특허 분쟁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쓴다. 빅파마들은. 예. 그러면 원래 제자리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잊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현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또 하나가 4,200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으면 로열티를 얼마나 불렀을까요? 얼마나 부르죠? 보통 그러면? 보통은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가 3에서 많아야 3에서 한 5% 정도 로열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로열티 2자릿수 이상일 겁니다. 그렇게요. 네. 계약금을 작게 하는 대신에 로열티를 높여줄 수 있죠. 오. 그러면 오늘 알테오젠이 하락 전환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지금 충격받거나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를 키울 수도 있는 오늘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이게 악재였으면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야 되는데 12,000주 팔았어요. 예, 기관은 오히려 샀고. 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파신 분들이 실수하셨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재바이 투심이 악화된 것,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 뭐 투심이 악화됐다라고도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이제 대장주가 빠지니까 네. 알테오젠이 들어있는 이제 ETF들이 이제 팔렸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네. 이제 ABL 바이오도 막 치고 가다가 좀 밀리고 뭐 이런 거지.
각자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오늘 대장주가 흔들리니까 좀 마지막에 흔들렸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공부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투심이 뭐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셨을 때 요즘 제약바이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셀트리온이 오늘은 좀 조용했는데 올해 들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셀트리온은 이제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올해 좀 달라졌죠. 왜 달라졌냐면 일단 램시마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딘펜트라 뭐 이제 그쵸. S제형까지 잘 팔았는데 원래 기대했던 미국 매출의 급증은 안 나왔고 유럽에서는 잘 팔렸죠. 이게 원래 바이오시밀러가 그래요. 미국이 생각보다 바이오시밀러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유럽 시장은 잘 되죠. 왜냐하면 여기 공보험 체계고 여기는 사보험 체계여서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이 달라진 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점프업한 이유는 미국에 공장 져서 그래요. 공장 인수해서. 그러니까 인수한 다음에 바로 또 CMO 사업을 안 하던 CMO 사업을 지금 셀트리온은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일라이릴리 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다. 한마디로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이제 해외 진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해 좀 기대되세요, 셀트리온은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꾸준히 올라가겠죠. 예, 근데 재미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덩치가 커져서. 예. 뭐 이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네. 셀트리온보다는 그냥 현대차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로봇으로.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시 좀 식어진 비만 치료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도 뭐 어떤 반응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뭐 일라이릴리랑 뭐 노보노디스크가 싸우는데 우리가 뭐 지금 끼어들 자리는 없죠. 예, 지금 알약으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내놔서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처방 액적으로 보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마운자로 오포클리프론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출시하고 싶은데 FDA에서 허가를 빨리 안 해주고 있죠. 생각보다 늦게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정도에 나올 텐데 2분기 나오면 아마 굉장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근데 두 회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포클리프론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예,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거는 공복에만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펩타이드가 저분자였나요? 펩타이드. 예, 약간 좀 다릅니다, 예. 물질이. 그래서 이제 둘이 복용 방법이 다른데 뭐가 더 좋은지는, 근데 약 효과는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임상 결과로 보면.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향의 문제겠죠. 예, 바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참전하겠죠. 여전히 알약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동제약도 하고 있고 네. 또 뭐 D&D 파마텍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만약 시장은 좀 더 주사제 중심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비만 알약 경구용 비만이 좀 더 이 관련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위기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주사제를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주사제를 한 거는 한미약품 정도고요. 좀 만들고 있죠. 예, 나머지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죠. 네, 아, 맞습니다. 플랫폼. 예, 근데 알약을 매일 먹을 거냐? 예, 주사 한 달에 한 번 맞고 말 거냐? 그것도 선택의 방법이죠. 맞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에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저명한 애널리스트 엄 네. 씨가 펩트론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펩트론 나쁜 게 없죠. 나쁠 거 없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일라이릴리랑 진짜 계약하는 거 맞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민영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는 계약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계약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다. 지금 분위기로는 공장을 더 지었고 네. 펩트론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일라이릴리도 그 근처에다가 또 SK랑 계약을 또 맺었죠. SK 그 비상장 회사와. 네, 그런 분위기로 보면 펩트론이랑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못 갖는 거죠. 그렇죠. 왜 14개월이 24개월이 됐냐. 그 10개월 기다리는 게 싫죠. 그래서 빨리 지금 많이 했으면 파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불신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휴장을 끝내고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개장을 합니다. 근데 글로벌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좀 잘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